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같이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우리가 공부하게 된 우리가 공부하는 저 황인태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인회계사법, 외감법은 우리가 이제 뭐 이번부터 처음 이제 시험 과목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험생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도대체 뭐 기출 문제도 없고 또 사실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대학 뭐 다 학교를 다니실 텐데 학교에서도 뭐 우리가 외관법, 공인회계사법 이런 게 이제 개설되지도 않고 또 기존에 책도 잘 없고 또 여러분들이 또 수험생들이 이걸 인지하기에는 굉장히 좀 법들이 굉장히 좀 기업 관련된 그런 법이고 전문가 법이라서 사실 좀 평소에도 접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게 이제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비중이 작으니까 나중에 공부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험이라는 게 사실 뭐 한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붙고 떨어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시험의 경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단지 이제 이 시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1차에 있는 것 같지만 또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2차 시험 밑에서 공인회계사가 되는 거라면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라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공부를 좀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가면 좀 상당히 좀뭐 당황하는 이런 내용들. 왜냐하면 굉장히 좀 이 공인회계사법은 나름대로 그래도 심플할 수도 있는데 외부감사법은 어떻게 보면 매년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다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이게 기업과 공인회계사 간에 굉장히 갈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공인회계 쪽으로 어떤 경우에는 기업 쪽으로 이렇게 무게의 중심축 옮겨가다 보면 굉장히 좀 개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이라서 굉장히 좀 테크니컬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막상 공부하려고 그러다 보면 외우지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젊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외우시고 그런 게 있지만 또 외우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면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외우는 건 이제 나중인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작년에 이제 금융감독 시험을 우리가 공인회계사 시험을 감독하는 우리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에서 이제 시험 처음으로 그죠? 시험 출제 범위 사전 예고제 이런 거를 우리가 도입을 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해서 나름대로 캐테고라이즈를 굉장히 자세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범위 어떻게 보면 공인회계사 시험이 굉장히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죠. 너무 시험 범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그런 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출제 범위 사전 예고제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업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그죠? 외부감사, 외감법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제 기업법에 속해 있는 것이고 출제 범위는 15% 내지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20%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법 중에 여러분들이 공인회계사법에 시험에 관련된 건 이제 세법이 있습니다. 세법. 세법이 있는 것인데 이 기업법과 세법을 보시면 세법 개론에는 이제 주석으로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법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법만 나온다. 법만. 이것도 이제 시험 처음에 우리가 이 사전 예고를 할 때 금융감독원에서 많은 출제 교수들하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이 나온다 그러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우리가 뭐 행정법이나 다른 일반 법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인회계사법, 우리가 외부감사법 이것이 외부감사법이 특히 시행령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험범위에 지금 넣는 것은 너무 수험생한테 가혹하다. 뭐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출제 교수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은 법만 나온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법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행령은 공부하지 마시고. 근데 가끔 여기 제 책에도 보면 가끔 시행령이 나와요. 어떤 경우에 나오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은 뭐 여러분 참고 삼아 아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 뭐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시행령이 가끔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공부하시고 항상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해는 나중이고 시험 공부하시니까 법만 공부하시면 된다 하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1장은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외부감사 필요성, 업무의 위탁,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목적, 용어, 그다음에 외부감사법 지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전번에 제가 5월달에 한번 강의를 할 때는 이걸 6번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강의를 제가 4번으로 좀 줄여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출제 범위 점수 또 여러분들은 어째 수험생이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본다면 뭐 또 점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일정한 웬만큼 시간을 투입해서 또 우리가 적정한 합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6번은 조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요점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4번으로 이제 강의를 좀 줄여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은 5월달 그러한 그 녹음을 들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아마 자기는 좀 요점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서 1차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그러한 강의 내용을 좀 중심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도가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본다면. 자, 이런 내용을 합니다. 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공인회계사가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공인회계사 뭘 하는 거냐, 또 외부감사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것을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기업 경영자는 주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잘 관리해서 그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다시 그것을 외부의 이제 의사결정자에 도움이 되도록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죠. 정부는 그걸 기반해서 세금을 걷고 여러분들이 세법도 공부하시는 것처럼 세법을 걷고 투자자들은 내가 투자를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내가 대출을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여러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회계학에 집합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에 공부하는 겁니다. 공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무제표라는 것이 경영자의 경영성과인데 자기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믿기가 좀 어렵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다 공부를 하시지만 여러분들 공부한 다음에 아 여러분들 스스로 회계사가 될 자격이 있냐 써내봐라 하면 뭐 다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회계사가 되고는 남습니다. 저는 수석 회계사라고 불러주세요. 다 그러실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평가는 뭐예요? 외부에서 하는 거죠.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판이.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스스로 작성해서 재무제표라는 것은 경영자의 자기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설사 아무리 정직하다 하더라도 믿기가 좀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 중요한 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재무제표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보지 않으면 그 재무제표에 의한 자원의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무슨 말이냐? 좋은 기업에는 더 많은 자본이 가야 되고 우리가 부실 기업에는 자본이 투입되지 않아야 경제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기업이 좋은지 어떤 기업이 나쁜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되고 하는 독립된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앞에 붙는 게 뭐예요? 독립된 전문가입니다. 공인회계사가 되면 여러분들도 보시면 뭐 개업을 우리가 회계법인에 가서 회계감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공인회계사 중에서 회계감사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독립된 전문가. 즉 기업에 있는 공인회계사는 독립된 공인회계사가 아니죠. 왜? 기업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독립된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맡겨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정한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는 어떤 다른 직업보다는 상당히 공정적인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모든 전문가는 크게 보면 다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회계야말로 더욱더 공공적 기능,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전문가나 이런 서비스라는 것은 돈을 내는 사람과 그 전문가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병에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십니다. 병원에 가시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그 병원이나 의사한테 컴플레인 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처방전을 받으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삽니다. 돈을 내고 약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를 받습니다. 상당히 사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회계는 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이것이 잘 되어 있느냐를 공인회계사가 검증을 해요. 검증하고 나면 그 재무제표는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다트에 가면, 다트 시스템에 가면 우리나라 외부감사법이 외부감사에 있는 2만 몇천 개의 기업이 몇십 년 동안의 재무제표가 다 떠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뭐예요? 프리입니다. 프리. 돈을 내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업은 회계사한테 감사 수수료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대가는 누가 누려요? 일반 대중이 그 효익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재무제표를 보는데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트 시스템에 가서 재무제표 보는데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다. 다 프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야말로 어떤 다른 직업보다 상당히 공공성이 강하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좋기도 하지만 또 처벌도 많이 받아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아픈 아킬레스건입니다. 그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예? 뭐 껐떡하면 이런 기능이 굉장히 많은 게 우리가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로부터 독립된 그러한 외부의 감사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도 감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 기관 감사가 있는데, 여기 선법을 배우셔서 알죠. 그 감사는 우리가 외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감사와 우리가 지금 공부한 외부 감사는 명백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외부 감사는, 그죠? 그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고, 그 재무제표가 검증되고 나면 그 재무제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재무제표가 잘못되는 경우에 그 피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한 신외관법을 탄생시킨 우리가 그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런 거 보면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대우조선해양 부실화돼서 사대문에 넘어갔고요. 그 수많은 종업원들이 직장을 잊어버리고, 또 그 돈 빌려준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못 받게 되고,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다 재산적 손실을 많이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회계사 역시, 거기 감사하는 회계사 역시 감옥에 갔어요. 자기 직장을 잊어버렸습니다. 회계법인 역시 엄청난 큰 징계를 받았어요. 1년 동안 새로운 감사를 수임을 못한다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죠? 왜? 바로 이 회계감사의 품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네가 책임을 져라. 이런 것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회계감사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한 회계감사 품질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전에 드신 점심 식사 품질 좋으냐, 가성비 좋으냐, 여러분들이 가격 대비 먹어보시기만 하면, 아, 이건 가성비 좋네, 깨끗하고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좋다. 그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서비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용하시는 병원, 의원 같은 거 생각하면, 이 병원 가니까 친절하고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거기서 갔다 오면 내가 목이 아팠는데 목이 잘 낫고, 금세 서비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가 아프면 이 병원 가고, 이빨이 아프면 어느 치과 가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그러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 품질은 참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감사 품질이 뭐가 좋은 감사 품질인지 사전적으로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사전적으로 알면 그걸 누가 가만히 놔뒀겠어요. 사후적으로 가서 보니까 어떤 회사가 부실화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무제표랑 내용이 안 맞아요. 아, 이 감사는 부실하구나 하는 걸 사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품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감사 품질이 측정이 너무 어렵고 사전적으로 거의 알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회계를 공부하시는 분은 빅4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4다. 말이 빅4입니다. 굿4가 아니라 빅4예요. 빅4라는 게 뭐죠? 큰 4개라는 뜻입니다. 그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빅4니까 큰 4개. 실제로 그 회계법인 4개가 큽니다. 사람도 제일 많고, 네 번째로 1, 2, 3, 4고, 매출액도 1, 2, 3, 4 이고. 근데 여러분들 빅4가 좋다고 생각하시죠? 또 여러분들 공인회계 시험 공부해서 되시면, 다 빅4에 취직하겠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좋은 회계법입니다. 좋다고 그러면 굿4라 그러지 왜 빅4라 그러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큰 게 좋은 거다. 일반적으로 큰 게 좋지만 꼭 큰 게 좋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뭐 제가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뭐 좋은 대학, 제일 좋은 대학, 뭐 H대학, 여러분들 아시는 H대학이 미국에서 제일 큰 대학이냐,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이냐, 그래요? 그거는 아닙니다. 뭐 웬만한 규모를 갖고 있지만 그게 뭐 굿은 있지만 빅 대학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병원 많습니다. 요새 뭐 병원 시끄러운데 제가 얼마 전에 보고 놀란 게 우리나라의 큰 병원 12순위 보니까 1, 2, 3위가 경기도에 있더라고요. 경기도. 제가 뭐 경기도와 서울을 그렇게 뭐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뭐 서울에 있는 병원 좋은 병원 많습니다. 근데 1, 2, 3위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빅4가. 빅3에는 없더라고요. 크기로만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그러면 병원에 빅4, 빅3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병원하고 좀 매치가 안 될 거예요. 왜? 경기도에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병원 빅3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될 테니까. 당연히 좋은 병원이겠지만 그건 아닐 거예요. 독특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이용하는 서비스는 다 빅으로 나야 굿으로 나가는데 여기는 빅4라고 나와요. 빅4. 왜? 품질이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 가지고 관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타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감사 품질은 측정이 어려워서 투입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유달리. 다른 어떤 서비스에 비해서도 투입되는 게 많다. 여러분들 식당도 반드시 여러분들 큰 식당이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잘 다니시지만 큰 데가 관대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만은 유달리 빅4.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것도 수십 년 동안 빅4라는 말이 있는 거 보면 아 여기는 유달리 크기를 중시하는 꼭 크기가 품질을 대변하는 양 이게 생각하는 독특한 그런 서비스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런 우리가 외부 감사의 품질은 참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외관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유달리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독립성. 그죠? 독립성.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인들이 감사를 하는데 수수료는 누가 받아요? 자기네들이 검증하는 경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요. 독특합니다. 수수료를 받고 그 사람을 검증해줘. 참 운명이 얄궂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돈을 받으면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해줍니다. 돈 받으면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 갑자기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용돈 낼 때는 왠지 평소에는 누구야 부르면 왜요 이러지만 용돈 낼 때 왠지 아침부터 분위기가 뭐 딸이고 아들이고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뭐 아빠 뭐 좀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돈 달라고 다 뭘 받을 때는 다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 회계감사인은 돈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니까 참 운명이 얄궂죠. 또 경영자는 경영자 나름대로 불만이 많아요. 내가 경영성과를 감사인한테 검증을 받으면서 수수료를 주는데 그 대가는 누가? 일반 대중이 다 누리다 보니까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과 효익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서비스 시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달리 전문성, 독립성,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진의 성과를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외부감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독립성이 없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계감사 말하면 의견 거절을 주고 감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감사를 떠나야 돼요. 나중에 감사계약을 해지하고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게 미국의 유명한 어떤 그 교수, 그죠? 디안젤로라는 교수님의 이 논문인 것인데 감사 품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다른 품질인 경우는 뭐 아까 말한 소송에서 이겼냐, 그죠? 의료로 말하면 빨리 낫느냐, 뭐 이렇게 측정을 할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감사 품질은 뭐냐? 부정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발견된 부정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부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이 기술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인이 감사 절차를 잘 택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적정한 샘플링. 어차피 샘플링 감사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적정한 샘플링을 해야 된다. 즉 감사 기술과 감사 절차와
적정한 표본량을 해야 된다. 표본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게 부정을 발견하는 하나의 3대 요소다.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부정을 발견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재무제표는 누가 이용해요? 대중이 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 근데 보고를 하는데 자기 거를 보고하는데 그래 내 잘못됐으니까 보고 잘하세요. 이럴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이. 아이고 경찰한테 잡혀도 아이 뭐 저 뭐 이번만 위반한 거 아니고 뭐 저 차가 저래서 뭐 왠지 뭐 핑계를 대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지 5만 원짜리 떼지 말고 10만 원짜리 떼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부정을 보고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또 내년에 봐야 되는데 또 감사수로도 제가 지급해야 되는데 또 뭐 있어지지 말고 비가 뭐 우리가 컨설팅도 받아야 되는데 뭐 그걸 꼭 해야 되느냐 하고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 유형무형의 압력을 딛고 보고를 하려면 감사인이 뭐예요? 고객으로부터 독립성을 지녀야 됩니다. 독립성을 있어야 돼요. 부정을 발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부정이 외부에 알려지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없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러한 부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수많은 제도가 다 있습니다. 표준감사 시간, 좀 나중에 하죠. 감사를 하기 위한 적정한 시간을 마련해 놨어요. 적정한 시간. 독특한 제도입니다. 표준감사 시간.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되기 위한 회계사 되기 위한 시간 이런 거 있어요? 없습니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몇 년 해야 된다 하는 건 알지만 이런 거 없어요. 그만큼 회계 이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표준감사 시간. 이 정도의 감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법에 있어요. 법에. 심지어. 법에. 굉장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진료할 때도 뭐 이 정도의 진료를 해야 된다는 시간이 있겠어요? 없어요. 불만입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면. 뭐 2시간 기다렸는데 뭐 보자마자 나가세요. 이러니까 이게 뭐야? 다 불만이 있죠. 그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잘 벌어. 왜? 적정한 감사 절차를 취하고 적정한 샘플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적정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또 감사인 등록제라는 게 있습니다. 또 중요한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2만 5천 개 중에 외부 감사 중에서 상장 기업은 특별히 더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중요하니까. 왜? 주식을 일반 대중이 살 수 있으니까. 잘못됐을 경우에 일반 대중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한 상장법인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좀 더 엄격한 그러한 절차와 그러한 어떤 내부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상장법인을 감사를 시키겠다. 한 게 감사인 등록제입니다. 그죠? 또 회계법인 품질관리 너희들이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잘 마련을 해라. 특히 이 회계법인 품질관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된 거는 예전에는 이제 회계사가 잘못되면 회계법인하고 담당하는 회계사가 다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들은 좀 억울했습니다. 개인 회계사들은. 나는 일을 잘하려고 그러는데 잘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뭐 회사 내에서 뭐 오늘은 황인태 여기 나갔다가 좀 와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바쁘니까 너 내일 모레 또 B 나가라 그러고 거기 가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 오더니 너 내일은 C 나가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없으면 감사 절차가 후지고 샘플링도 잘 못해요. 시간이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다 시간으로 일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양무 시간이 또 감사 보고서를 내는 시간이 있으니까 감사 보고를 내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부실 감사래. 감사원에 가서 조사받고 직무정지 받고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정말 감사 부실하게 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 회사의 품질관리 시스템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난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게 젊은 회계사들 간에 굉장히 좀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회계법인 대표이사, 품질관리이사 이런 사람을 지명을 해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를 잘 하도록 법에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사에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부정을 보고하려면 회계사가 독립적이어야 돼요. 근데 돈을 받고 또 내년에 또 감사를 하려면 참 독립성이라는 게 지켜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 없는 지정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정감사. 특수한 경우에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거야. 그죠? 삼성전자 너는 황인태한테 감사받아. 삼성전자 너는 홍길동한테 감사받아. 그거 굉장히 독특한 제도죠.
여러분들 아프시면 병원에 가는데 자유입니다. 그죠? 자유예요. 목이 아파서 산부인과 가도 돼. 저는 목 아프면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 다닙니다. 거기 가면 이상하게 잘났더라고요. 거기 가면 잘나. 우연히 제가 문이 닫아서 거기 갔는데 거기 가면 잘나. 그래 집사람이 놀려요. 당신이 무슨 뭐 언니래 왜? 난 거기 가면 특히 목 아픈 데는 거기가 최고더라. 쭉 갑니다. 그렇다고 뭐 잘못된 거. 제가 가는 거 제가 돈을 내니까 제가 선택해서 가는 건데. 이 감사인은 독립성이 없다고 그래서 정부가 특수한 경우에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 사람한테 받아라. 따라서 지정받은 사람은 감사인은 내가 특별히 세일즈를 해서 그 감사를 수주한 게 아니니까 상당히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굉장히 불만이에요. 아니 뭐 세상에도 없는 제도를 한국이 지금 경제가 지금 뭐 8위, 9위, 10위 이런 나라에서 무슨 세계도 없는 제도를 갖고 있느냐. 그죠? 특히 이제 지정감사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잘못했을 때, 예를 들면 분식회계가 좀 우리가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 감사인을 지정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기업들이 참았습니다. 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17년에 대우조선 해양 사태 이후에 직권 지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직권 지정은 뭐냐? 상장법인인 경우에, 그 다음에 비상장이라도 규모가 크고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6년 동안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되 3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겠다. 기업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이렇게 투명한데 왜 도대체 나 감사인을 지정하느냐? 그죠? 옛날에 지정제도는 뭐 나름대로 기업이 그래서 참았는데 직권 지정이라는 것은 좀 주기적적은 좀 너무하다. 이런 뭐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회계 투명성이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법을 제정했죠. 6+3. 정부에서 기업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대학 같은 게 대학도 외부 감사를 다 받거든. 대학은 4+2. 4년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되 2년은 정부가 지정합니다. 그죠? 굉장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었나? 회계는요, 외부감사법에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재미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뭐지? 이럴 정도로 좀 당황스러운 제도가 많아요.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감사인 직무 제한. 감사인은 자기가 독립성이 외면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되는, 예를 들면 와이프가 근무한다던가 내가 1년 전에 근무했다던가, 그죠? 아니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좀 채권 채무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아예 감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주식 거래는 안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좋죠. 파트너 와이프가 주식을 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식도 많은 게 아니었어요.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뭐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갖고 있다가 팔아도 나중에 되면 우리가 뭐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우연히 몇 주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를 그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고 있었고 일제 점검에서 걸렸습니다. 그럼 뭐 회계법인도 처벌받고 파트너도 처벌받고, 그죠? 뭐 주식 한두 주 있어도 뭐 한두 주 있다고 뭐 특별히 뭐 그 사람 영향력이 있겠어요? 상장 기업에. 어렵지만 법에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 외관적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식을 갖게 되면 혹시 그 회사에 감사할 때 좀 페이버를 줄 수 있지 않느냐, 뭐 반대가 있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회사는 감사를 아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못하고. 굉장히 까다롭죠. 그죠? 그 다음에 감사인 선임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인 선임도 경영자를 컨트롤하니까 경영자가 감사인을 직접 선임 못하게. 그래서 중간에 감사위원회라는 제도를 둬서, 그죠? 사회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임하게 할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둠으로써 감사인이 경영자로부터 좀 분리되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 품질은 부정을 발견하는 감사인의 능력, 그 다음에 발견된 부정을 보고하는 감사인의 독립성, 뭐 이런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돼야 감사 품질이 좋아지는 것이지 어느 하나로 작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뭐 자격,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죠? 시험이 되게 어렵습니다. 또 시험만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시험 보려면 뭐예요? 학점도 따야 돼. 학점. 뭐 무슨 일정한 과목을, 일정한 학점을 따져야 되죠. 그지? 그래야지만 시험을 또 볼 수 있어요. 또 시험도 한 번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또 두 번이나 봐. 1차도 있고, 시험 과목이 또 얼마나 많아요. 어휴, 저도 보니까 뭐 그냥 시험 과목 책 보니까 어지럽더라고. 어지러워. 어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왜? 능력 있는 회계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또 거기 끝이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시험 끝나고 나면 개업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연수를 1년 받으셔야 돼요. 연수를 1년 받아야 돼요. 또 매년 연수를 받으셔야 돼요. 40시간씩. 이렇게 회계를 오래 한 저도 1년에 40시간씩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연수 안 받으면요, 징계 먹고요. 또 저 중요한 게 있어요. 징계 먹으면 그 점수가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40시간 연수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시간도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징계를 먹어요. 그럼 내년 되면 어떻게? 징계 먹었으니까 없어지니 내년엔 80시간을 연수 받아야 돼요. 안 받은 것까지. 그럼 이제 몇 년 이걸 안 받잖아요. 이렇게 된 사람은 평생 연수를 받아도 연수가 까지질 않습니다. 진짜로. 연수는 감해지는 게 없어요. 특별 사면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제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벌을 받으면 감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감해지는 게 없어요. 벌만 받고 계속 연수 받아요. 그러니까 맨날 연수, 하루 종일 교육 받아도 이걸 계속 평소에 안 해놓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수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입니다. 40시간을 굉장히 엄하게 받아야 됩니다. 어떤 다른 직업보다 시간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보통 다른 한 20시간, 10시간 이런데 회계사 연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건 회계법인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말하면 어떤 다른 조직보다 조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을 구성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거죠. 왜? 뭐 개인은 아무래도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양한 같은 회계사라도 어떤 사람은 뭐 전자업에 의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금융업에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텍스를 잘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구성해서 회계사들이 조직적으로 일하고 또 공인회계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어떤 상당한 역할을 부여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 그 다음에 적정한 감사 시간이 표준 감사 시간 제도 뭐 이런 제도를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독립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못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물론 기본적인 금지되는 서비스는 법에 열거가 되어 있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경영자가 자의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교체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뭐 감사인 선임위원회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복잡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무제표는 반드시 경영자가 작성해야 돼. 경영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지 회계사가 재무제표 작성한 걸 도와주면 둘 다 처벌을 받습니다. 경영자가 나 이거 도대체 새로운 회계 기준이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회계사님 이거 좀 분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봐도 안 되고요. 또 물어봐서 자기는 답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모르겠다고 말고 그냥 이러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분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개해주면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면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처벌을 받아요. 제가 말하는 안 된다는 말은 회계 이 외관보험 뒤에 보면 반드시 처벌 규정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독특한.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피감사 기업의 감사를 지정하는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회계사가 좀 이렇게 마케팅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인회계사법은 우리가 1966년도에 제정이 됐고 공인회계사법은 그렇게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변화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공인회계사법 제정 당시는 보면 뭐 지금 것과 거의 똑같아요. 사실은 보면 공인회계사 직무는 타인의 위촉에 의해서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그 다음에 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 그 다음에 세무대리 그 다음에 이런 회계와
세무대리에 부수되는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되어 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뭐 나머지도 뭐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할 거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 또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지 공인회계사법과 또 우리가 또 지금 공부한 게 외부감사법인데 외부감사법은 1980년도에 제정됐습니다. 80년대가 우리나라 시끄러울 때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아시죠? 뭐 신군부 사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시끄러울 때 제정이 됐던 법입니다. 1980년도가 어떤 굉장히 그죠? 굉장히 80년. 이 80년에 제정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해서 그죠? 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리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서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획했다. 여기서는 그 당시에는 주식회사 그것도 일정 규모 주식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식회사 말고 나중에 하겠지만 유한회사가 들어가서 지금은 주식회사 등의 이렇게 규정 이름이 바뀌었죠. 하여튼 예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감사를 받는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외부감사의 감사를 받더라도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인이 아니면 외감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다시피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외부감사법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립학교법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그래서 그거는 외부감사법과 외부감사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관련이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외부감사 관련 법규의 상위 법규로서 그 해석과 어떤 그런 것에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감사에서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쪽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기적 지정으로서 그죠? 우리는 6+3 도입하니까 사립학교는 4+2 이렇게 도입을 했었죠. 도입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보시면 우리가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1980년에 제정이 됐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 최근에 17년 대우조선 해양 사태로 1917년에 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칭 뭐 신외부감사법. 옛날엔 외감법 그런데 이곳에는 좀 말을 길게 해서 외부감사법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신외부감사법 이런 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정될 당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일정 규모가 얼마냐? 자산 30억이었습니다. 자산 30억. 자본금 5억이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거 봤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별로 나중에 또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일정 규모 이상 자산 30억. 지금 얼마? 지금 뭐 120억 여러 카테고리가 있죠. 500억 이상은 무조건 받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감사를 받는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인회계사법 외감법의 이제 개관을 한번 공부해 보면 총 보면 공인회계사법은 55조까지 있고요. 외부감사법은 49조까지 있습니다. 49조까지. 그죠? 여기 보시면 공인회계사법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총칙 뭐 그런 것이고 시험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을 공인회계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시험 되고 나서 등록과 개업을 어떻게 하느냐 공인회계사의 권리와 의무가 뭐냐 그 다음에 공인회계 조직체인 회계법인은 어떻게 구성하며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외국 공인회계사와 외국 회계법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권리와 의무가 뭐냐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들의 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징계 뭐 보칙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그 다음에 벌칙 과징금은 나중에 또 금융위가 부과하는 건데 나중에 벌칙 이런 게 있습니다. 벌칙 여기는 보면 3조 4조 5조 3조가 있습니다. 벌칙 그죠 외부감사법 훨씬 복잡한데 장은 5개밖에 없네요. 그죠? 당, 총칙. 뭐 그건 그렇고. 회사 및 감사인. 회사 및 감사인의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내용이 조문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조문이 많습니다. 회사 및 감사인. 회사는 어떤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되고 그 회사는 그 권한이 뭐고 의무가 뭐냐. 감사인은 또 어떤
역할이 있고 어떤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 감독 및 처분. 금융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외부감사법의 기본 과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증권선물위가 어떤 권한을 갖고 그것을 또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에 어떻게 우리가 위임을 해서 어떤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고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에 보시면 벌칙 조항이 얼마에 11개 조항이 있습니다. 11개. 엄청 많죠. 39조부터 49조까지 11개나 있습니다. 11개. 그러니까 외부감사법의 벌칙이 굉장히 많다. 그죠? 아까 말한 왜? 바로 회계의 특성으로서 피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처벌이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그죠? 우리가 외부감사법의 그런 내용들이 좀 처벌이 굉장히 좀 많은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계속 나오는 거라서 우리가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에 나오는 중요 기관이 뭐가 있고 우리가 그것들이 기능이 뭐냐 하는 걸 간단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융입니다. 그죠? 금융위. 오늘 보니까 금융위원장 뭐 바뀌었다. 신문에 났더라고요. 금융위원.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모든 규정, 기준을 제정하고 승인합니다. 모든 기준과 기준의 그 제정권은 다 금융위가 갖고 있습니다. 금융위. 최종적으로 금융위입니다. 그죠? 행정조치권이 뭐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 등록 취소. 뭐 업무정지 등록 취소가 보시면 무슨 처분 중에서는 굉장히 좀 엄한 것 같으니까 엄한 처분은 금융위에서 하는 겁니다. 금융위에서 엄한 처분. 그리고 과징금도 금융위가. 과징금은 재산성을 부과를 하는 것이니까 그죠? 재판에 없이 판사가 없이 법원에 의하지 않고 벌금을 부과하는 거. 과징금은 돈 내는 거니까 뭐 벌금과 물론 벌은 형벌이고 과징금은 행정벌이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돈을 낸다는 면에서 똑같거든. 그 돈을 부과하는 거니까 굉장히 상위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다 갖고 있습니다. 금융위. 그 다음에 금융위에 속해 있는 증선위가 있습니다. 실제로 회계는 거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 증권선물위원회죠. 정확하게 말하면 증권선물위가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 그죠? 기업회계 및 회계 감리에 관한 업무,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감시에 관한 중요 사항,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죠? 특히 여기 보시면 재반 회계감독 업무의 의사결정 및 심의를 하고 그리고 회사,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모든 조치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러한 과징금 부과와 업무정지, 등록 취소와 같은 엄한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융위에 건의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조치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건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금융감독원에 이제 주로 등록을 하시고 그러죠. 그죠? 시험도 실제로 금융위가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금융위가 그거를 금감원에 위임을 한 겁니다. 그죠? 금감원에서 재반 회계감독 업무의 실무를 집행하는 겁니다. 감사인 선임, 해임 보고, 감사 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혈유를 접수하고, 감사인 지정하는 것도 무슨 룰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 지정하려면 뭐 삼성전자를 누가 하고 뭐 LG를 어떻게 하고 현대자동차 뭐 기본 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지정하는 감사보고 감리라는 건 뭐죠?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하는 거. 그 품질 관리 감리,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가 규정대로 잘 되어 있느냐, 그죠? 기타 증선의 위탁 업무 이런 것들을 금감원 장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공부하시면 한국회계기준원, 그 다음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있습니다. 그죠?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 기준의 제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위 소관 단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계처리 기준에 재개정을 하고 금융위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금융위는 그 대신 수정 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회계처리 기준이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고 이해관계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 한국회계기준원은 별 이의가 없는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회계기준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할 때 따라야 되는 절차인 회계감사 기준을 재개정합니다. 근데 자기가 재개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랑 다르죠. 금융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사전 승인은 아니에요. 회계 기준은 여기서 제정을 하고, 물론 공표는 금융에서 공표를 하지만 감사 기준하고는 좀 달라요. 감사 기준하고는 감사 기준은 사전에 금융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회계 감사 기준이 워킹을 하는 겁니다. 그죠? 사전 승인, 사후 승인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회는 사업보고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리를 하긴 하는데, 이 뭐 감사보고서 감리 품질 관리는 하는데, 이거는 바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즉 큰 회사들은 감독원 회사하고 좀 규모가 적은 회사들은 공인회계사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에 대한 윤리규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위반 회원에 대한 조치를 하는, 이런 5개 기관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 뭐 거래소도 있긴 한데, 거래소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사업보고서 제출, 감사보고 제출 이런 것만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고, 아마 외관법에 많이 나오는 거는 금융위, 증선위, 금감원,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게 다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본다면 주식회사와 유언회사, 즉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무엇에 따라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회계기준은 아니에요. 회계처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기업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일반 이해관계인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재무정보를 그냥 제공하면 일반 이해관계자들은 이 재무제표 신뢰성에 대해서 이게 맞나? 뭐 네가 작성을 내가 어떻게 알아? 믿을 수가 없죠. 자기가 부여한 성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성적은 믿을 수가 없죠. 반드시 성적은 뭐예요? 학교에서 도장을 꽝 찍어줘야 믿는 겁니다. 따라서 그 도장을 꽉 찍어주는 사람이 누구야? 감사인입니다. 감사인이, 이 재무제표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잘 돼 있습니다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겁니다. 그게 외부감사입니다. 근데 공인회계사가 보고 관성 보고 도장을 찍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장을 찍어주기엔 뭐예요? 이 사람도 역시 일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해서, 그죠? 어떻게 일을 해서 그 일을 해보니까 이 재무제표는 회계처리 기준에 맞더라. 기준이 2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첩점입니다. 그럼 감사인 너희는 믿을 수 있느냐? 계속 물고 물리는 거예요. 감사인 너희가 외부 감사에게 잘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죠? 이거 뭐 못 믿겠다. 따라서 감독 당국에서, 증선위에서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감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인이 너희들 이거 감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뭐 돈만 받고 찍어줬는지, 관성을 보고 찍어줬는지, 술을 먹고 찍어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내가 살펴보겠다. 그게 감사보고서 감리입니다. 근데 이 감사보고서 감리, 여기 보니까 요런 간 게 아니고 또 요게 화살표가 요로도가 있어요. 그 감사보고서 감리를 할 때 감사보고서의 첨부 세력이 뭐가 있어요?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나오려면 감사보고서 뭐예요?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잘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따라서 정말 재무제표는 잘 돼 있느냐? 2개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감리라고 그러지만 요거는 요렇게 2개가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감사보고 감리를 할 때는 회사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잘 돼 있느냐, 또 감사인이 감사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잘했느냐, 2개를 다 보는 겁니다. 다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번에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된 게, 이거는 아주 지엽적인 잘잘못이에요. 건건별로 하는 거예요. 건건별로 하니까 너무 필요하다. 그러지 말고 감사인들 너희들 기본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 시스템 좀 구축해봐라. 그게 바로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 회사의 내부 통제를 잘 갖춰놔라. 감사인 너희 잘 갖춰놔라. 그죠? 품질 관리를 잘해봐라. 우리도 잘했다고 맨날 말을 해요. 정말 잘했냐? 보겠다는 거죠. 품질 관리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해야 돼. 그런데 남의 말은 못 믿잖아, 우리가. 그래서 보겠다. 여러분들 외국에 가서 은행하면 우리나라가 참 못 믿는 게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은행에 가면
구자일려면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드려야 돼 이렇게 그지? 주민등록증 주면 또 주민등록증을 어떻게 카피해서 붙여놓습니다. 보면 되지. 보고 은행원이 맞네 뭐 주민등록 이러지 않죠. 반드시 카피해서 붙여. 나중에 그 사람이 왜 이거 안 붙여놨어? 네가 본 거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못 믿겠으니까 붙여놔야 됩니다. 딱 붙여놔야 돼.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보면 돼. 보여주면 돼. 보여주면 더 돌려. 왜 보여주는데 이거 카피 필요 없어. 봤는데 뭘 봤는데.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시지만 학교 다닐 때 혹시 뭐 결석을 하면 아니 뭐 혹시 뭐 집에서 상을 당하면 뭐에 반드시 증빙을 떼서 선생님한테 갖다 줘요. 저는 증명 안 받습니다. 못 믿으니까 교수님 제가 이거 결석했는데 이거 병원 진단서 말을 못 믿으니까 진단서 봐야 믿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품질 관리 했다? 아 그거 어떻게 믿어? 했나 내가 보겠다. 감리를 하겠다. 감리하겠다. 감독관 감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회계감사 기준, 회계처리 기준. 민간에 위탁했는데 그게 잘 들어오고 있나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디에?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회계처리 기준 재개정하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에서 회계감사 기준 재개정을 하는데 그거를 금융위 증선이 금감원에서 이 재개정 기준에 검토하고 승인을 하는 권한을 여기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나중에 뭐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놨습니다. 다 잘 그려놨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견제와 균형에 의해 가지고 그죠? 체크 밸런스를 다 이루도록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이제 업무의 위탁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는 뭐 딱 법의 규정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보면 업무의 위탁은 위임받은 걸, 즉 금융위가 다 받았는데 증선위가 다 받은 거를 행정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금감원, 그 다음에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탁은 여기서는 일반적인 위탁인 경우에는 행정기관끼리 위탁하는데 그렇게 민간한테 위탁하는 걸 민간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탁자가 위탁을 한 사람, 즉 금융위가 비용 부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일만 위탁하면 어떻게 해? 돈을 줘야지. 이러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의 소스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돈을. 그죠?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걸 관계가 여기 제가 요약 정리해 놨습니다. 정리한 거 보시면. 그죠? 자, 금융위가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한국기준에 위탁한 거.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시험에 관한 업무의 일부. 그죠? 여러분 시험 등록하고 시험 출제하고 채점하고 이건 다 금감원에서 합니다. 금감원에서. 근데 여러분들 뭐 왜 일부야? 그럼 다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정원 결정은 누가 해? 여기서 합니다. 정원은 위탁하지 않았어. 자격징계위원회에서 금융위에서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원이잖아요. 시험 과목 이런 건 다 거기서 하는 거. 정원 시험 과목은 여기서 위탁한 게 아니고 시험의 일부입니다. 일부. 그죠? 그 다음에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냈을 때 그 재무제표의 적정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금감원입니다. 검사할 때 아까 말하면 돈을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금융위에 제출한 회계법인 재무제표의 적성 여부를 권한하는데 이때 뭐예요? 금감원장은 재무제표 검사 업무에 수행되는 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마련해놔야 뭐 돈을 일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등록 거부, 등록 취소, 회계법인의 재무제표를 제출, 접수, 외국 공인회계사의 등록, 외국 공인회계사 등록 신청 이런 걸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징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법에 보시면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나머지는 다 그런데 금융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인회계사의 징계를 위탁할 때는 그죠? 의결기구를 지정해서 왜냐하면 징계는 개인의 신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위탁하면 안 되지. 어디서 징계를 해라. 그죠? 의결기구를 지정해서 위탁을 해야 한다. 요 내용 그죠? 의결기구를 그냥 위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금융위는 한국회계기준원에 회계처리기준 제정을 위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선위는
공인회계사 외 감리 업무, 감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권, 감리 결과 감사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권. 여기 보면 감리를 하고 나면 회사에 대한 조치도 있거든요. 근데 회사는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공인회계사 회가 민간단체잖아요. 민간이 민간을 규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는 뭐 이건 자기 회원이니까. 자기 회원이니까 자기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인회계사가 증선이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를 위탁할 처벌할 수는 없죠. 그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은 민간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대학을 다니시지만 자기 대학에서는 자기를 징계할 수 있지만 다른 대학에 자기를 징계할 수도 없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에 들어가시면 여기 1조입니다. 1조.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의 목적 이렇게 나와요. 목적. 그죠? 공인회계사 제도 확립을 통해서 국민의 권익 보호, 기업의 건전한 경영, 국가경제 발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경제 발전. 국민의 권익 보호, 기업의 건전한 경영, 국가경제 발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외부감사 목적이 똑같아요. 단 대상만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 처리와 외부감사인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한다. 왜?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 세 개 똑같습니다. 요 국민만 다르지 국민의 권익, 이해관계 이것만 다르지 나머지 목적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대비해 보니까 똑같아요. 아까 제가 요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요게 이제 법 제정 당시고 이게 이번에 신외부감사법 제정된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대비했냐 하면 예전에는 이 법의 목적이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변했어요. 여기 보시면 예전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회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와요?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 처리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사인이 먼저 나오는데 지금은 뭐예요? 회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외부감사법은 기본적으로 회계사를 규율하는 법이었어요. 회계사를 잘 규율을 하면 회계감사가 잘 이루어지겠지. 회계의 투명성이 달성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좀 주객이 전도된 거다. 회계의 투명성은 기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걸 이번에 목적에서 확실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 이 목적의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 목적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목적은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 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렇게 한다. 그죠? 이렇게 앞에 회사가 있다 하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설명은 그냥 단순한 설명이 아니고 이게 법의 2조입니다. 외부감사법 2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거의 법에 있는 내용을 제가 법에 없는 내용이랑 없는 거라고 말씀. 이건 법의 2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2조. 그죠? 외부감사법 2조에 용어를 딱 데피니션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회사가 뭐냐?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앤드 유한회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단지 여기서 보면 제일 밑에 보시면 유한회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회계법인도 유한회사거든요. 그 회계법인이나 이 법무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회계법인은 감사를 안 받아요. 저는 그게 좀 아이러니컬한 회계감사가 자발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회계법인들도 자발적 감사는 없는 것 같아요. 안 받아요. 재무제표는 보고를 하는데 감사는 안 받습니다. 그죠? 안 받. 스스로 솔선수범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솔선수범.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여기까지 있고 현금흐름표와 주석은 주석입니다. 그죠? 근데 뭐 그거는 이런 건 주석이에요. 법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법에 있어요. 재무제표는 여기까지 하고 기타는. 근데 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시행령에 있지만 제가 써놓은 겁니다. 현금흐름표, 주석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그죠? 연결 재무제표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재무상태표를 여러분 상법에서는 대차대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상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혼돈이 돼요. 상법에서는 대차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법의 많은 규정들이 기업 표준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예전에는 연결재무제표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연결재무제표도 상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무상태표는 여전히 대차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걸 왜 바꿨냐 하면 옛날엔 밸런스시트라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IFRS에서는 스테이트 오브 파이낸셜 포지션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로 바꿨어요. 근데 그런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거는요. IFRS를 쓰는 나라치고 스테이트먼트 오브 파이낸셜 포지션으로 쓰는 나라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물론 IFRS 쓰는 나라가 많으니까 다 본 것은 아니에요. 다 보고 내가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 중요한 나라. 그리고 뭐 다 본 중요한 나라는 다 스틸 밸런시입니다. 밸런시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라갈 필요가 없어. 없었는데 왜 따라가는지 잘 몰라.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죠? 잘 따라하니까 재무상태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법은 여전히 대체표로 돼 있습니다.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따지면 재무상태표가 잘못된 것 같아. 그 용어는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바꿀 필요 없는 거를 구태여 우리가 그걸 바꾼 것 같아.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지배 종속 관계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저보다 더 잘하는 그 내용이니까 제가 특별히 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은 우리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우리가 주권이나 증권 예탁증권이 상장된 경우인데 구분하자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이 세 개로 구분됩니다. 세 개로 구분되는데 이 세 개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은 거의 구분이 없어요. 똑같이 쓴다고 똑같이 보면 되는데 코넥스는 조금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외가 있어요. 코넥스는 거의 동일하게 쓰는데 조금 다르다.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코넥스 시장은 굉장히 작은 시장이라서 좀 완화된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완화된 것이냐? 우리가 감사인을 3년 단위로 선임해야 되거든요. 상장법인은. 그 다음에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를 선임해야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넥스나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이나 다 감사인을 3년 단위로 선임해야 되고 등록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건 똑같은데 코넥스 시장은 유가증권이나 코스닥과는 달리 IFRS 적용이 의무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또 상장 예정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직권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아닙니다. 요 세 가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뭐 KIFRS 적용 의무면제 요거는 시행령 규정이라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요거 말고는 요 두 개는 법에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그래서 코넥스가 나머지 상장과 똑같이 여러분들은 코넥스에 거래해 본 적이 없어요. 거래하기는 좀 거래하려면 뭐예요? 특별히 또 다시 접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거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거래하는 데가 시장이 아니고 우리가 꼭 코넥스를 하겠다고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또 다른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 투자자 중심이기 때문에 전문 투자를 인정받기 위해서 뭐 이상한 또 설문조사도 하고 뭐 이래야 됩니다. 돈도 좀 많이 넣어야 되고. 그건 뭐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여하튼 좀 일반적으로 똑같은데 조금 예외를 두고 있다. 이 정도는 꼭. 근데 그 예외가 뭐냐 하는 건 꼭 아셔야 돼요. 특히 주기적 지정 대상 아니다. 근데 중요한 등록회계법인은 또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신외부감사법이 중요한 게 대형 비상장 이런 말이 용어가 있습니다. 대형 비상장. 그러니까 상장, 대형 비상장, 금융 여기 세 개가 붙어 다니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2017년에 처음 도입된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외부감사법을 바꿀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철학이 좀 상충됐었어요. 일반적으로 회계 투명성은 왜 아무래도 큰 기업보다는 좀 적은 기업이 투명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기업을 잘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의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렇지만 만약 분식이 발생한다면 큰 기업에서 발생한다면 나라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그런 얘기거든요. 작은 기업은 발생하면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 잘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큰 회사에서 발생하면
이건 국민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게 기본 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상장 기업에 대해서 주기적 지정을 도입한 거예요. 성장 기업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큰 기업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적 지정을 해서 회계사의 독립을 높이고 감사의 품질을 높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런 대형 비상장도 이거는 상장은 아니지만 만일 회계 처리가 잘못되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철저하게 좀 우리가 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장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적용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형 비상장의 정의가 뭐냐면 상장이 아닌 것 중에서 자산 5천억 이상, 기본적으로 5천억 이상입니다. 5천억 이상. 다만 보다시피 독점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사인 경우, 그 다음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경우엔 1,000억 이렇게 돼서 원래 이게 1,000억이었어요. 1,000억. 근데 1,000억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기업들이 막 아우성 폈어요. 그래서 한번 신외부감독 제정 후에 법을 한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5천억으로 올렸어요. 올리는 대신에 그다음에 1,000억을 완전히 없애면 뭐니까 두 가지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단서. 그래서 이 5천억이 할 때 비상장 회사에 대한 내부 회계관리도 구축이나 그 다음에 주기적 지정 대상도 똑같이 요 정의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5천억. 그렇죠? 1,000억에서 5천억으로 높였습니다. 1,000억, 5천억 사이 회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5천억이다. 근데 1,000억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 대형 비상장이 뭔 규정이 있느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아야 돼. 그죠? 감사반으로부터 감사받으면 안 됩니다. 회계법인.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 뭐 여러 제한이 많습니다. 많은데 상징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사는 6개년도를 감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회사를 감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는데 대형 비상장인 경우에는 3년만 살도록 돼 있습니다. 3년 다음엔 그 회사를 감사를 못하는. 바꿔야 돼요. 회계법인은 바꾸지 않더라도 이사를 바꿔야 돼. 이사를 바꿈으로써 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걸 막자. 또 다른 시각에서 감사를 보자.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제한은 그 밑에 있는 말은 뭐냐면 3개년 후에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하고 나면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거 일반 회사인 경우 6년을 하고 있고 6년 합니다. 그죠? 6개 3. 5년을 한 다음에 5년 한 다음에 6개년을 뭐죠? 6개 3년 감사를 할 게 없으나 못해요. 그 다음에 감사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고 또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하고 못하고 근데 여기도 못하고 이렇게. 왜? 대형 비상장에는 연속하는 3개년도에 대한 감사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년도의 모든 기간 동안 모든이 있습니다. 모든 기간. 그 모든 기간이 이런 말입니다. 못하고 여긴 또 할 수 있죠. 하고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훨씬 더 우리가 이사의 교체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하게 이루어지는. 이 위에도 많아요. 많은데 얘만 하나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임원은 이사, 감사, 뭐 상법상 집행임원, 업무집행 지시자 뭐 이런 걸 임원하는 건 뭐 이것도 상법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인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어요. 감사인. 사실 법에 감사인은 잘 없거든요.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감사인과 외관법상 감사인이 좀 달라요. 공인회계사법 감사인은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회계법인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은 회계법인, 그 다음에 감사반. 근데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그죠? 이건 다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돼. 근데 여기보다 감사반은 어디에 등록해야 돼? 뭐냐? 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감사반의 등록은 공인회계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인회계사회에서. 그래서 아까 말한 바치 여기 좀 전에 보시면 뭐예요?
대형 비상장애 재무제표 감사는 회계법인. 예전에 감사반도 이론적으로 보면 감사반도 감사를 할 수 있었는데 감사반의 감사를 제한해버렸어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등록회계법인이 있어요. 등록회계법인. 그래서 지금 보면 감사인이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감사반, 등록회계법인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거꾸로 보면 등록회계법인. 그 등록회계법은 뭐예요? 상장법인은 등록회계법인에서만 감사를 받아야 돼요. 비등록회계법인은 상장법인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뭐 감사 보고서는 그 다음에 회사가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표명한 것. 그죠? 감사를 표명한 것.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뭐 그런 것이고. 뭐 금융회사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가 이것도 그 신외부 감사에 처음 도입된 거죠. 상장, 대규모 비상장, 금융회사. 금융회사 역시 회계 분식이 발생하면 국민경제적 피해가 크니까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를 적용하겠다. 그죠? 금융기관, 뭐 금융기관의 정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복잡해요. 뭐 은행,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라고 생각하는 금융회사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뭐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니까. 하여튼 금융기관이라는 데가 회사 외관법에 계속 나온다 하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외부감사법의 지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의 목적에 맞도록 한다. 이게 되어 있는데 3조에 있는 겁니다. 외부감사 3조에 있는 건데 3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에 관해서 자본시장법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그 자본시장법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외관법을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3조. 그러니까 회계 기준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본시장법 회계처리 기준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 감사에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있느냐? 이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찾아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신탁업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만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엔 일주 내에 금융에 신고한다. 이 내용이 외부감사법은 이게 아니거든요. 종료 후가 아니고 뭐 경우에 따라서 45일 내에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별 내용이 아닙니다. 별 내용이 아닌데 여하튼 중요한 건 감사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르고 회계처리 기준은 이렇게 따른다. 이렇게 하시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